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으며 투식스와 킨셀 캐피털 그룹에 대한 이야기, 이 기업들이 가진 투자 매력도 및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되는 유망주 시리즈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중형 주식들을 찾아보는 시리즈입니다. 보석 같은 기업들을 어떻게 선별하려 하는지는 1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여 1편을 먼저 시청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가장 먼저 투식스는 예전에 한번 제 채널에서 다뤘던 기업이죠. 레이저로 시작하여 레이저로 끝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식스가 걸쳐있는 영역들, 산업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통신, 광통신, 라이다, 3D 센서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꽤 많은 영역들에 걸쳐 있습니다. 저는 투식스를 살펴보실 때 광통신 영역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매출로도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 영역입니다. 통신기기, 네트워크 기기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집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들을 이어주는 공유기들처럼 단거리 통신 및 대륙과 대륙을 잇는 해저 네트워크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4차 산업혁명의 뼈대 또는 핏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CPU, GPU로 데이터 처리 및 계산을 빠르게 정밀하게 한다고 해도 네트워크 인프라가 잘 깔려있지 않으면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거든요. 실제로 투식스는 단거리 광통신에 강하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구조를 생각해보시면 여러 대의 컴퓨터, 서버들이 줄지어서 설치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만약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을 경우 한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2대 이상 혹은 200대 이상의 서버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항상 존재하죠. 즉 데이터 센터 내에 존재하는 서버들은 전부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게 단거리 광통신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산업의 인프라가 되는 데이터 센터가 많아짐에 따라 투식스의 실적이 좋아진 이유 역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투식스의 제품이 사용됐기 때문이죠. 네트워크는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0과 1로 이루어진 신호를 현실 세계의 신호로 바꿔서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하고 다시 물리 신호를 0과 1로 바꿔서 상대방의 컴퓨터에 입력을 받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구리 케이블은 전기의 형태로 신호를 변환하여 전달하며 최근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광섬유 케이블은 빛의 형태로 신호를 변환하여 전달하죠. 이 아주 간단한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투식스는 디지털 시그널을 아날로그 시그널로 전환하는 과정 및 빛 신호를 쏠 수 있는 레이저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저희 눈에 보이는 광랜 케이블 자체는 안 만드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투식스는 포토닉 솔루션, 광 솔루션 사업부는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통신 관련 매출은 이보다도 높은 67%를 차지하고 있기에 사실상 광통신 기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업부는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반도체 레이저를 만들고 있는 사업부로 매출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수 레이저 장비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레이저부터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까지 다양한 범주의 레이저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를 깎는 레이저 역시 판매하고 있으며 ASML 같은 기업이 리토그래피 기기를 만드는 데 활용한다고 하죠. 과거에 3D 센서를 만든다고 하여 투식스가 각광을 받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이폰의 얼굴 인식 센서 또는 자동차의 라이더 등의 레이저를 활용하는 센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도 대비 75% 증가했는데 대부분의 상승분은 피니서라는 기업의 인수 때문에 추가된 매출입니다. 인수 후 흡수된 매출을 제외하면 80밀리언 달러 성장을 시킨 6%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죠. 만약 인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유망주 리스트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입금은 19년도에 443밀리언 달러로 준수했으나 2020년도에는 인수를 하려고 돈을 빌려 2.19빌리언 달러까지 차입했습니다. 그리고 적자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영업 현금 흐름을 살펴봤죠. 감가상각 비용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인수 때문이니 영업적으로 크게 나쁘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이 112밀리언 달러나 증가했으며 이 부분은 팔리면 되기에 다음 분기까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죠. 솔직히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가격 자체는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모멘텀은 실리는 모습이긴 했으나 마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영업이익률 감소는 감가상각비가 크게 증가하여 감소했으니 영업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EBITDA 마진이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여 현재 사업의 수익성이 10년 전 대비 반토막이 났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마진의 감소는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1차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마진이 개선될지는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킨세일입니다. 킨세일은 상해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보험사입니다. 특히 대형 보험사들이 기피하는 리스크 측정이 어렵거나 리스크가 높은 보험들을 제공하고 있는 특수 보험사이죠.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보험업의
제2금융권 느낌이랄까요? 보험업의 컨셉은 리스크의 분산에 있습니다. 원래는 일종의 개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돈을 미리 모아놨다가 사고가 터지는 사람에게 먼저 돈을 몰아주는 구조이죠. 이제 동일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우니 단순하게 리스크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을 보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험사는 위험 부담 대가로 손실이 터졌을 때 고객이 부담할 액수보다 더 큰 액수를 매달 보험료로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플랫폼 비즈니스랑도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 킨세일이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고객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며 주택보험도 약간은 있기에 개인 고객도 조금은 있다고 합니다. 주택보험은 총 프리미엄, 총 보험료의 3.9%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작은 규모이죠. 보험 상품당 평균 보험료는 9,100달러라고 합니다. 킨세일은 ENS 시장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며 ENS 시장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보험사입니다. 주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이론상 주요 보험사에서 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기업체들을 위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럼 ENS 시장의 장점을 살펴봐야겠죠. 허가받고 영업을 하는 보험사들보다 규제가 약하기에 훨씬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상품으로 비유를 하자면 ETF와 ETN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더 위험한 상품을 설계하기에 보험료를 더 비싸게 책정하여 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시장의 크기가 일단 작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며 총 시장의 크기가 55.5빌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 상해보험 시장은 637빌리언 달러로 10%도 안 되는 크기이죠. 다만 킨세일은 현재 시장 점유율의 1% 정도만 차지하고 있기에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험업의 핵심은 기업에게 얼마나 안전한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지입니다. 킨세일은 요청이 46만 1000개가 들어왔었는데 실제 상품으로 만든 것이 6.7% 정도라고 하죠. 그만큼 킨세일에게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은 보험만 골라서 상품으로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싸게 팔고 비용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가 역시 핵심적이겠죠. 영업 손실률은 69.6%였으며 업계 평균이 73.7%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업 손실률이란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험료가 손실로 기록이 되며 이러한 구조 때문에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보상금을 최대한 늦게 지급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 인상률이 킨세일은 7.4%였다고 하며 업계 평균은 3.7%라고 합니다. 즉 손실도 업계보다 덜 보고 벌기도 업계보다 더 번다는 뜻이 되겠네요. 영업은 보험 브로커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프리미엄의 14.6%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죠. 브로커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역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치라고 하며 이는 비용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험사를 볼 때에는 투자 수익을 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보험료를 받아서 대부분은 채권을 사서 이자를 받지만 일부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채권이 1.1빌리언 달러어치가 있다고 하고 주식은 130밀리언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합니다. 작년 채권 수익이 27.9밀리언 달러, 주식 평가 수익이 16.4밀리언 달러였습니다. 투자 수익으로만 46.5밀리언 달러를 벌어들였죠. 보험사업의 수익 역시 살펴봐야겠죠. 대충 보험금 받은 것 빼기 보상금 지급한 것이 보험사업의 수익 공식입니다. 55밀리언 달러를 벌었다고 하며 투자 수익보다 약간 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총 세전 수익은 100밀리언 달러, 세후 수익은 88밀리언 달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죠. 원래 보험사업이 그렇긴 하지만 보험사업 수익 규모와 투자사업 수익의 규모가 비슷하기에 주식시장이 흔들릴 경우 실제 기업의 실적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이 떨어져서 주가가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실적까지 더 떨어져서 더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포트폴리오의 분포를 살펴보면 채권이 90%이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메리트로 올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의 수익성도 올라가게 되니 채권에서 버는 돈 역시 높아질 수 있겠죠.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주들 5편 유익하게 시청하셨나요?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 남겨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항공산업과 방위산업을 상대로 다양한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머큐리 시스템스, 미국 동부에서 할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올리스 바긴 아웃렛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커피 한 잔씩 후원해주시는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1주에서 2주치 영상이 선공개되오니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